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인원 제한 없이 맞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는 사라졌어도 집에서 그냥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른바 미니마스족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날씨지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 때문에 주머니 사정도 꽁꽁 얼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내년 경제도 역대급 한파가 예보되고 있죠.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로 1%대 성장이 전망된답니다. 자,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금 발휘되는 그런 새해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지은 캐스터. 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은 맑은 하늘 덕분에 놀러가기 좋은 날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하지 않아서 이동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이 많기 때문에 2차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선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중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면서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차로 변경 미리 해주시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8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는데 갓길이지만 본선까지 영향을 주면서 화성 휴게소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일찍 부근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월합니다. 주말에 많이 막히는 경부선도 이동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옥산 부근에서는 양방향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짧은 정체까지 생겼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이후 목천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위로는 다소 긴 정체가 살펴집니다. 강릉 방향으로 크리스마스답게 놀이동산이 있는 용인 부근에서 막히는데요. 이 정체는 양지터널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원주 부근에서도 5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이후 내촌 부근에서 다시 한번 버겁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1시 정도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했죠. 예. 총 규모가 어떻게 되죠? 638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안보다는 3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순감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고요.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본 예산보다는 5.1% 증가한 액수이긴 한데 올해 두 번의 그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한 총 지출보다는 41조 원 정도 줄어든 액수입니다. 예. 여야의 핵심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예산 항목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절반씩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3,5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처음 민주당이 주장했던 7천억 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었던 그 윤석열표 예산인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절반인 2억 5천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여야가 그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로 가장 많이 대치했잖아요. 예. 법인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모든 과세 표준에서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든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든 다 약간씩 줄어든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내왔는데 이게 24%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2억 원 미만 작은 기업은 10%를 내왔는데 9%로 내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이유가 해외 기업 유치였는데 이것은 사실 대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합의 과정에서 그 취지가 퇴색했다. 결국엔 퇴색한 걸로 처리가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반면에 초대기업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막았다라는 평가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지출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수입 항목에 해당하는 세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법인세법도 개정을 했고 일부 국민이 민감하게 보는 종부세법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1주택자의 경우에 공제폭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또 관건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주택자 이상 그리고 과표 12억 원을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종부세 중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자가 크게 줄어들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내년도 종부세 납부 예상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까지 낮춘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높이기로 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종부세 납부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는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정도만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제 종부세법 표결에 앞서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겠다는 개정안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회는 늘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기만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섰는데 종부세가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서 8명에게 과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산 관련 얘기들 나눠봤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했죠. 현장 조사도 하고 예.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도 복귀를 했죠. 예. 원래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복귀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복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지난 화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이 계기가 됐던 겁니다.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면담이 열렸었는데 유가족 대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국민들이 당신들을 뽑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장은 오열하는 유가족도 있었고요. 울며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 대표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담회가 끝나고 약 1시간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국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호통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이태원 참사 당일날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의 행동이 논란이 됐잖아요. 예.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늦어졌다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이죠. 신 의원은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새벽 1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구호 활동을 했었다고 스스로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후 라디오에 출연해서 골든타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국정조사위원으로 포함돼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선봉에 서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진 사실을 보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시간이 신 의원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명지병원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데 최단 거리로 이태원으로 가면 25km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54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팀은 36km나 되는데 이 거리를 26분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지병원 닥터카는 더 짧은 거리를 2배 시간을 걸려서 가게 된 겁니다. 예. 이종배 의원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보니까 명지병원 팀이 신의원을 태우고 이태원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신의원이 마포구 염리동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닥터카가 도심을 통과하게 됐고 그러면서 도착이 지연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신현영 의원 본인이 먼저 나를 태우고 가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그 명지병원 관계자가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입수를 했고 이 번호로 신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명지병원 응급센터에 자신과 함께 현장에 가자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경찰과 복지부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확한 갑질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라디오에 나와서 압사 사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하면서 응급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자신의 요청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명지병원의 의사로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 의원은 현장에서 도착해서 15분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치과 의사인 남편이 신 의원 사진을 찍었고 신 의원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사실상 구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여기에 신 의원이 이태원 현장을 떠날 때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정작 중앙의료원으로 가려던 복지부 1차관이 2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죠. 신현영 의원이. 근데 사퇴했죠? 예,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왜 그랬냐면 국정조사를 하는 위원회였는데 사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반대로 국정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사퇴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향해서 명지병원 닥터카를 마치 자신의 콜택시처럼 불러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현영 의원의 사과는 없는 상태인데 경찰과 복지부도 조사 중인 상태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할 예정이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건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이태원 참사로 현재까지는 정부 여당이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신현영 의원 때문에 상황이 약간은 역전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예. 여당이 국정조사 복귀를 결국 결정한 것은 신 의원 때문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애초에는 정부 여당만 계속 몰리는 상황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야당도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결국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이번 주에는 정치권과 언론, 방송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YTN의 돌발 영상 삭제 논란 이건 어떤 영상이었죠? 지난주에 생방송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장면이었는데요. 마치 대통령실이 질문을 사전에 짜고 치는 행사인 것처럼 보이게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YTN이 그 돌발 영상을 통해서. 리허설 영상에 나온 질문과 대답이 실제 방송에서 질의응답과 같다는 식으로 편집이 된 건데 대통령실은 리허설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질의와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리허설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영상은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
이것과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코리아풀이라고 방송사끼리 영상을 공유하는데 해당 영상은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YTN이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인데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문제도 또 있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런데 핵심은 이 이후인데 박성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돌발 영상 편집, 송출한 모든 간부를 색출해서 퇴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또 대통령실은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정부 여당의 발언들이 방송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YTN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그 정치권이 언론의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사 프로그램 패널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패널을 구성하려면 여권 패널, 야권 패널을 같은 수로 출연을 시켜야 하는데 야권 성향의 패널만 출연하게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패널을 여권 패널로 분류해서 출연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상황을 보면 야권 패널이야 뭐 명확하게 야권 성향의 패널인데 여권 패널로 분류되는 경우에 여권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나 친윤 그리고 여권 주류의 비판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권 패널로 분류가 돼서 출연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이 100대 0 싸움이 된다라는 게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여권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친윤계가 주류이긴 하지만 수로 따지면 절대 다수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정부 초기에 친이, 친박, 친문 이때는 사실상 정부 초기 때는 이런 세력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친윤들은 이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여권이 친윤으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습니다. 친윤과 정반대에 있는 이준석계 그리고 유승민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친윤보다는 이런 분들이 언변이 좋고 더 많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패널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각 방송사에 보수와 진보 패널 섭외에 균형을 맞춰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 방송 구성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의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의 최영호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파특보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중부와 전라, 경상권 일부에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3.5도, 어제와 거의 비슷해 이틀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낮 기온은 어제 서울이 영하 8.6도까지만 오른 것에 비해서 어제보다는 3도가량 이미 올라 있고요. 오늘 예상 낮 기온 지금보다는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서울이 영하 3도까지는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루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세종은 영하 1, 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도, 강릉 7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이 영하 9도로 아침 기온이 조금씩은 4, 5도 정도 높아지는 곳이 많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 다음 주에도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긴 하더라도 계속되겠고요. 따라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동파 사고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풍특보 지역도 많이 어제에 비해서는 줄었는데요. 현재는 일부 전남 해안, 경상권 해안, 제주에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 바람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오늘 밤까지 특히 더 주의하시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랑특보도 거의 전 해상에 내려져 있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설특보가 많이 줄어들어서 제주 쪽으로만 대설경보주의보 주로 산지 쪽으로 내려져 있고요. 제주는 오늘도 산지 중심으로 3에서 8cm의 눈이 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제주 쪽으로는 비나 눈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일부 전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나 눈날림만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평소 주말 정체보다는 덜합니다. 아무래도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데다 쌀쌀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들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제주공항은 점차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미리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천백도로 등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산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안암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진부 부근 1차로와 반대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발안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받아라 소환 통보를 했죠. 아마도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전화로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우선 기본 입장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두 개가 아니고 일가족을 탈탈 털어서 지금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도 이것저것으로 마구 털고 있어서 저는 이 전체가 크게 봤을 때 그 민주당과 전 정권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민주당 대부분이 공유하는 시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인사들 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 인사들 또 등등등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받고 수사받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범법 행위가 있었으니까 수사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검찰은 세상을 범죄자와 안 범죄자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을 의심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정치적 입장에서 정파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 반대당이 집중된다면 그걸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은순 씨나 영부인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고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서 유의미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이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 편은 완전 100% 봐주고 그리고 상대당 정적 주변에 대해서는 탈탈 털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가짜 증언 조작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0.1 정도의 티끌을 가지고 100으로 불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남FC 것만 해도 성남FC가 개인이 아니고 시민구단이고요. 성남FC가 잘 됐을 때 이득을 보는 건 시민이고요. 그리고 성남FC 구단주는 자동으로 시장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은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그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인 시장은 성남FC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광고비를 유치한 것을 거꾸로 추적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은 것이 있다, 뭐 등등 용도 변경 받은 것이 있다를 전부 엮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예. 범죄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대장동 건도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남 FC 건으로 딱 검찰이 소환을 시작한 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게 좀 이상한 것이죠. 이상하다. 우선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으로 이재명 지사가 엄청난 돈, 부정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유동기와 남욱 등이 이전 정영학 녹취록과는 전혀 다른, 석방되면서 전혀 다른 증언을 쏟아내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를 김용, 정진상을 징검다리로 엮으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김만배 씨가 자해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이 자기들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버티면서 돈 문제가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예. 네, 그래서 대장동은 아직 수사도 덜 끝났고 증거와 증언을 검찰이 보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성남 FC 건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2014년 정도의 일이에요. 예, 예. 과거의 일이다 보니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검찰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은 소환 안 하고 기소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하더군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 검찰에 의해서 이분들은 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선 수사 순서에 따라 가장 큰 건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되고 두 번째 건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예. 보기에는 성남지청에서 소환한 거잖아요. 예, 예. 네, 중앙지검 뭐 등등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A, B, C 등급 제 표현입니다. C 등급에서 먼저 소환을 한 건 제가 보기엔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예. 엄청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나. 왜 소환 안 하냐 이런. 검찰 수뇌부에서의 압박? 수뇌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박이 있지 않고서야 예. A, B, C에서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예. 아까 그 성남FC 후원에 대해서 성남FC는 시민구단이고 구단주는 당연히 시장이 맡게 되고 시장은 성남FC 잘 되도록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쭉 논리를 펴셨는데 네. 뭐 이제 광고 수익도 하고 협찬도 받고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은 두산이 사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의 용도를 변경시킨 거, 네이버가 신사옥을 짓는데 또 어떤 부분 이런 것을 대가로 암시하거나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전문가들에게 학습도 하고 뭐 뒤져보니 예. 이런 얘기더라고요. 성남시장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그리고 기업은 뭐 성남시의 기업을 유치하는 건 성남시 입장에선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성남FC가 없었다면 그러면 네이버나 두산은 사옥을 못 지었을까요? 저는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를 얘기하는 법률가들 그리고 판례를 저도 뒤져보니까 예. 이 공무원의 제3자 뇌물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법 적용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취한 사적 이익이 있을 때. 예. 예, 근데 그 사적 이익이 과연 이재명 시장이 사적 이익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그 사적 이익이 돈입니다. 그렇겠죠. 돈이나 예. 신인척의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이번에 검찰이 증명해 준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전 과정에서 돈은 한 푼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요. 예. 그래서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득. 예, 그러니까 성남FC가 잘 되면 이재명 일 잘한다. 내가 다음에 이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논리라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부가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선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네. 지금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선 전에 ABC 기업이 뭐 이런저런 500만 원이라도 후보들에게 후원을 했다고 쳐요. 하하. 그런데 법인세를 인하해요.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논리라면 제3자 뇌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건은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은 진짜 일을 잘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저는 봅니다. 소환에는 불응하는 걸로 아마 정해졌나요? 아니면 아직 고심 중인가요?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안호영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그 수석 대변인의 마지막 워딩이 일방적으로 검찰이 날짜를 지정해서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에 대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검찰과 협의해 보려 한다까지가 마지막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내에서 다수가 이거는 정말 보복적인 정적주기 수사고 망신주기 소환이다. 이것도 저는 정말 이상한 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을 앞두고 폴리스라인의 야당 대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닌가. 망신주기가 아닌가. 그런 거를 피해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그 수석 대변인의 협의해 보려 한다. 일정을 이런 얘기는 소환에는 응할 태세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소환을 계속할 텐데 계속 버틸 거냐. 뭐 이런 요지의 말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기 때문에 부르면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의제가 된 적은 없어요. 내부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소환 과정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예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28일 날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28일 날 나와라. 네. 그러면 일반인도 사실은 검찰 출두할 때 조율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소환에 응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검찰이 아마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재판하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로 절대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여러 법률가들의 조언과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기간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유족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여야가 뭐를 하면 정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유족들이 정쟁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목숨을 잃었냐 이거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 달라. 그리고 이분들은 보니까 배상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 일부가 자꾸 이거를 천박하게 배상이나 돈 문제로 연결시켜서 유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의 그 닥터카 탑승 논란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서 그걸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잘못 제가 쭉 과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현영 의원이 소위 디맷 의사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훈련을 받은 의사고 그리고 젊어요. 신현영 의원이 열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빨리 가서 거기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뭐 브리핑 현장에 이동했다 이런 거는 뭐 그 순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현영 의원이 뭐 즉시 자기로 인하여 유족들의 국조가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쪽은 사퇴 잘 안 하시는데 민주당 쪽은 사퇴하잖아요. 그럼 또 공세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현영 의원의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 잘못이 일부 있지만 행정으로 시작된 일까지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태원 참사 진실 가리는 국정조사에서 이거는 또 사실 진실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그런 실수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이동하는 실수는 앞으로 누구도 안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으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죠. 자, 당대표 출마를 앞둔 후보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종혁 비대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00% 하면서 여론조사 30% 반영하던 걸 없애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이꼴 민심이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 여론조사라는 건 2004년도에 처음에 그 당원 숫자가 10만 명 이하일 때, 예. 이게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만 그 몰두돼 있을 때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 당원이 약 80만 명, 책임 당원이 8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적 구성도 보면 20에서 40까지가 33%입니다. 저희 당원 중에서. 예. 인구 분포로 보면 41%인데 젊은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안 한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은 인구 분포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영남이 40%고 수도권이 37%.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영남권이 60%인데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남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정은 아마 민주당도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 쪽 당원이 많죠, 민주당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80만 명 정도의 당원이라면 어떤 그런 당심 자체가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마다, 여론조사하면 어떤 우리 정관영 앵커도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그 문구를 놓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 예를 들면 선호도를 조사할 거냐, 경쟁력을 조사할 거냐, 어떤 후보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예. 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조사하느냐, 예. 아니냐, 평일날 조사하느냐, 혹은 또 아침에 조사하느냐, 저녁에 조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문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보여주듯이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10%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10%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반 여론 지지가 좀 높다고 하니까 이것을 25%로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사실은 이게 치열한 권력 다툼의 산물인데, 그렇죠. 그것을 민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삿바 싸움을 하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 비대위에서는 이미 우리 당원이 이제 80만이 됐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김종혁 위원 스스로도 여론조사 문구 하나도 사실 권력 다툼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선 룰도 결과적으로는 권력 다툼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제 곧바로 한 두 달 있으면 있을 그런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 이렇게 바꾼 것도 권력 다툼 아닙니까? 권력 다툼, 그렇죠. 저희 비대위는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경선 룰과 경선 시기를 결정하는 것들이 저희 임무죠, 임무.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룰을 바꾸고 어떤 식으로 그 일정을 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수렴을 했는데요. 수많은 당원들이 이번에 전대 전국위원회에서 90몇 %의 그 찬성으로 통과됐듯이 당원들은 한결같이 그 선택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 목소리가 계속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대위로서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정인 딱 집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고 당원이나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높게 나오고 이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론조사를 싹 빼버리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정앵커님. 저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데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분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 논리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실 때마다 드는 생각이 거기서 민심이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마음의 민심인지 아니면 국민의 일반 정서를 민심이라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아무튼 지난 18년 동안 해오던 룰을 이렇게 바꾼 거는 결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된 건 맞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논리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우리 당이 정의당에서는 이미 결선 투표와 100% 당원 투표제를 하고 있는데 있죠. 거대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권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대표를 뽑으면서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편법으로 그걸 동원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당대표나 뭐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당원들 투표만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간층, 중도층에 있는 저 표를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층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강점을 가진 그런 후보를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일부 동원됐던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작년이죠. 4.7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지지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오세훈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심으로만 뽑으면 거기서 뽑히는 후보는 결코 중도표를 얻을 수 없고 총선에서 대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희망사항이거나 저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은 보수 성향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지받는 분은 보수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어필하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아니, 저희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는요,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대표는 100%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대표가 지휘해서 그 총선 후보들을 내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그 우리를 반영할 수 있냐고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다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뽑으면 그것이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층을 반영하라는 것들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없었는데 새로 도입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 도입했나요? 저희가 그 당원들에게 100% 선택권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정작 뽑았는데 당대표가 50%도 안 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뽑힌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당 사무처에서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전당대회 행사에 대통령도 오는데 왔는데 보니까 뭐 이게 뽑혔는데 아니다. 이제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저희는 그 원칙상 그 쉽게 얘기하면 당원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 따르자면 당대표도 50% 이상 과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판에 친윤 단일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윤 단일화는 만약에 그러면 결선 투표가 없어야죠. 그래야지 단일화될 거 아닙니까? 윤심이 있다면 윤심으로 미리 단일화시켜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컷오프 당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나가서 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심이 작용해서 결선 투표를 만들어냈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뭐 저는 시청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2부에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어떤 형태와 관련해서 말할 때 새가슴이라고